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 손괴죄에 대해서 보는데 여기 손괴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 그다음에 물건, 타인의 재물 문서, 그다음에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크게 보면은 객체는 재물, 문서, 특수매체 기록 이거를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한다. 그 효용을 해야 함으로써 그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범죄로 하는 것이다.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런 손괴죄 관련돼 가지고 이런 손괴죄 이외에 우리가 손괴의 죄에는 이런 일반 손괴죄 이외에 공익 건조물을 파괴하거나 공익 건조물을 파괴하는 범죄도 독자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토지의 경계표를 손괴 제거 또는 경계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런 범죄도 독자적 범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손괴죄는 회계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법 영득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영득죄가 아니라 회계죄죠. 회계죄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법익을 보면 재물의 효용 내지 이용 가치, 손괴죄는 재물의 효용 내지 이용 가치, 그다음에 공익건조물 파괴죄는 공익건조물 효용에 대한 공공의 이용 가치, 경계 침범죄는 토지 경계의 명확성,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각각 보호법익을 하고, 보호의 정도는 전부 다 침해범으로서의 보호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중손괴라든가 손괴치상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손괴죄 같은 경우, 특히 중손괴죄 같은 경우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 위험을 법조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 위험범이다. 그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 구성요건 체계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기본적으로 뭐 여기 보면 뭐 재물손괴죄가 기본 구성요건, 그다음에 공익건조물 파괴죄가 또 하나의 독자적 구성요건, 그다음에 경계침범죄가 또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돼 있고, 이 재물손괴와 공익건조물 파괴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에 중손괴죄, 손괴치상죄가 있다. 그다음에 특수손괴죄 그래가지고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손괴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특수손괴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뭐 기본적으로 이 손괴죄 관련돼 가지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작물죄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과실작물죄는 없지만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작물죄는 있는데, 여기는 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미 앞부분에 배웠다면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잠깐 설명했었죠. 제가 과실범 설명할 때. 자, 도로교통법 151조는 업무상 과실 등 중과실의 경우, 이런 경우에 2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에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했다. 그럼 그때는 뭐요? 그때는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업무상 과실손괴죄, 중과실손괴죄라고 하는 이 도로교통법상의 과실법 규정으로서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 의한 손괴죄가 독자적 구성요건이 있다. 이거는 특별형법에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특별형법으로 우리가 폭처법상의 공동범죄 있었죠. 이 공동손괴도 가중처벌한다. 제가 공동범죄에 관련돼 가지고 눈이 강조하지만 8개 범죄라고 얘기했었죠. 공동상해, 공동상해, 공동폭행, 그다음에 이제 공동협박, 강요, 그다음에 체포감금, 그다음에 공동주거침입, 공동공갈, 공동손괴. 특히 재산적 범죄에서는 공동공갈하고 이 공동손괴죄에 대해서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폭처법상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특히 잘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두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재물 등의 손괴죄 그랬는데, 뭐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태양을 보면은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주체는 아무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체는 따로 언급을 안 해놨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객체를 보면은, 객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다. 이것이 객체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이제 행위, 행위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손괴나 은닉은 기타 방법은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의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때 물건에 효용을 해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고의를 필요로 하는 범죄고, 당연히 이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인 불법 영득 의사라는 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내용들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특수매체 기록인데, 과연 어떤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문서에 해당하는지,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재물, 문서, 특수매체 기록은 전부 다 누구 거야 돼요? 타인 거야 됩니다. 자기 게 아니라 타인의 재물, 문서,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타인성 여부도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재물 관련돼 가지고 재물은 당연히 유체물이 포함되겠죠. 유체물 당연히 포함되고, 근데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이것도 당연히 재물에 포함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동산이나 부동산 여기도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일반 건조물, 일반 물건을 손괴한다. 그러면 일반 물건 손괴죄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데, 공익 건조물을 갖다가 손괴했다. 그 공익 건조물 손괴죄가 손괴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익 건조물을 손괴 정도를 넘어가지고 공익 건조물에 대한 파기가 됐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367조에 의한 367조에 의한 공익건조물 파괴죄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앞에 봤던 것처럼 이 공익건조물 파괴죄, 공익건조물의 손괴를 넘어 파괴에 이를 정도는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저 뒤에 국가적 법익 관련돼 가지고 뭐 나중에 가서 비교하면 되겠지만은, 건조물이라 할지라도 공용 건조물을 파괴하면 어떠냐. 공익 건조물 파괴는 367조의 문제지만, 공용 건조물 공용물을 파괴하는 경우는 우리가 141조 2항에서 공용 건조물 등 파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공용 건조물을 파괴하는 경우는 이 저기 뭐 국가적 법이 관련된 죄로 간다. 그다음에 공용물을 손괴한다. 공용물을 손괴할 때는 141조 1항에 따라서 공용 서류나 물건 등의 무효죄가 성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행위 태양과 관련돼 가지고 요런 것들과 구별점들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체크해 두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물이라고 하는 건, 재물이라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겠죠. 근데 본래의 가치가 소멸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용도로 이용 가치가 있으면 재물성이 있다는 겁니다. 밑에 케이스 보는 것처럼 포도주 원액이 부패해가지고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 가치는 상실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물 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거 원칙적으로. 근데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 가치는 상실되는데, 이 포도주 원액이 부패해가지고 이것이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러가지고 포도주 식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포도 식초가 이렇게 이르러가지고 식초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때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 보면 될 것 같고, 뭐 재물 관련된 또 하나 관련돼 가지고, 자, 철거 예정인 건물, 여기 보는 것처럼 철거 예정이에요. 철거 예정이라 가지고 현재 철거 예정이라 가지고 비어있는 아파트, 철거 예정이라도 비어있는 아파트도 기본적으로 뭐다? 재물손괴죄에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되냐? 철거 예정이고 비어있는 거라도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 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 가치거나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어. 자, 기본적으로 철거 예정이고 비어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주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재물손괴죄에 객체가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재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물손괴죄에서는 재물뿐만 아니라 문서도 객체되는데, 이 문서와 관련돼 가지고 이 문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141조 1항 공용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문서는 이 문서 손괴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내용에 보는 것처럼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어떤 문서를 갖다가 뭐 다른 데로 옮겨 적는데, 새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 자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 가치 내지 효용 가치가 있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찢어버리더라도 어떤 장부에 어떤 장부를 이쪽 장부로 옮겨 적는데 뭐 잘못 적어가지고 그 부분 잘못 적은 부분 찢어버리고 다시 정확히 옮겨 적었다. 그럼 찢어버린 부분이 재물 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에 해당하느냐, 문서에 해당하느냐,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문서가 여기 해당하는데, 이 문서라고 하는 건 141조 1항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문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문서는
이게 큰 의미의 문서가 있어요. 이 전체 문서라고 봅시다. 자, 문서를 손괴하는데 이게 만약에 공용 서류다. 자, 공용 서류라면 어떻게 해요? 공용 서류를 손괴하는 경우 이거는 공용 서류 손괴하는 경우는 141조 1항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자, 공용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다. 나머지 서류는 우리가 문서 손괴죄에 의해서 즉 말하는 이 손괴죄에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문서 중에서도 공용 서류든 나머지 서류든 이 문서 안에는 문서 위조죄에서 말하는 문서가 독자적으로 따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용 서류든 공문서든 사문서든 여기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 위조죄에서 말하는 문서는 문서 손괴죄에서의 문서하고 개념이 달라요. 이거보다 굉장히 좁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문서 위조죄에서의 문서는 이 문서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갖는데 첫 번째가 계속적 기능.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몰라도 돼. 뒤에 문서 위조죄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 이때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좀 봐두면은 문서 위조죄에서 말하는 문서는 계속적 기능, 그다음에 증명적 기능, 세 번째가 보증적 기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 문서만 문서 위조죄에서의 문서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 기능이란 뭐냐? 어딘가 부동의 문자로 쓰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경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모니터에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는 문서, 칠판에 썼다가 지우는 그런 내용들은 문서 위조죄에서 말하는 문서가 아니다. 그다음에 증명적 기능일 때 이 증명적 기능은 법적으로, 사회적, 법적 중요 내용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 내용을 증명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증적 기능은 그 문서에 써 있는 내용을 누군가가 보증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증적 기능이라 하는데 이런 문서죄에서 말하는 문서는 이런 기능을 하는 문서만을 말하고 그런 문서가 아닌 나머지 문서에 대해서 중요한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예요. 법률상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계속적 기능이나 보증적 기능은 없어. 그런데 근데 그런 문서를 손괴하게 되는 경우 문서 위조죄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나머지 문서 손괴죄로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 사항에 관한 것이기만 하면 되지 뭐 계속적 기능이나 보증적 기능까지는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여기서 말하는 요 케이스 잘못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부분 이거는 사회적 법적으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물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처럼 특수매체 기록 등이 있는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인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건 특수매체 기록은 외장하드라든가 하드디스크에 담겨 있어요. 근데 하드디스크에 담겨 있는 그 하드디스크 그 매체물을 손괴하는 건 뭐예요? 매체물을 손괴하는 건 그냥 매체물에 대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관련된 이거는 정보에 대한 손괴, 정보에 대한 손괴에 한해서 우리가 특수매체 기록 손괴로 말한다. 그러므로 관련돼 가지고 타인의 무슨 서버에 접속해 가지고 CCTV 기록을 삭제해 버렸다. 타인 소유의 CCTV 기록을 삭제해 버렸다. 그럼 그때는 이제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 문서나 아니면 재물이라든가 문서라든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이 매체 기록은 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타인 소유에 됩니다. 타인 소유. 타인 소유권이셔야지 자기 소유인 경우보다 자기 소유권은 손괴죄에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의 물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뒤치간에 배우는 권리행사 방해죄 대상이 돼요. 그다음에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대상이 될지언정 문서 손괴죄, 재물 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타인 소유된다. 그럼 타인 소유는 여기 보면 자기 명의의 타인 소유인 경우도 있고 타인 명의의 타인 소유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자기 명의의 타인 소유의 문서다. 그럼 이건 당연히 문서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 형법이 사문서의 무용위조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사문서의 무용위조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할 때 이 무용위조는 뭐냐? 무용위조는 기본적으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경우 그걸 위조로 보는 걸 이걸 우리가 무용위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형법은 사문서에 관련돼 가지고는 사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형 위조만 처벌해요. 유형 위조만 처벌을 하는데 이때 그럼 유형 위조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유형 위조라고 하는 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떤 문서를 만들어내면 그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든 상관없이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떤 문서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유형 위조라고 원칙적으로 사문서에 대한 게 유형 위조만 처벌하고 무형 위조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형 위조도 허위 진단서 작성죄를 처벌하는 예외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무형 위조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 명의의 타인 소유의 문서의 내용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작성 명의인이 변경하더라도 사문서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원칙적으로 유형위조만 처벌하지 작성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무형위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밑에 보는 것처럼 밑에 케이스를 보면은 자, 피고인이 어떻게 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공소유 애인으로부터 자, 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200만 원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 교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수증은 누구한테 교부한 거예요? 이 영수증을 작성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피고인한테 있죠. 자, 영수증은 피고인 명의의 피고인이 작성해주는 피고인 명의의 문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줬어요? 이 피해자한테 돈을 200만 원을 준 피해자한테 줬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소유다? 피해자 소유의 문서라는 거예요. 자, 이 영수증을 작성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피고인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에게 작성 교부한 뒤에 피해자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 야, 200만 원 전세금 받고 내 영수증 줬는데 내 영수증 돌려줄 테니까 200만 원 돌려줄 테니까 영수증 줘. 그렇게 말한 다음에 피해자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았어요. 자, 이 영수증은 현재 누구 피고인 명의의 문서지만 피해자 소유의 문서예요.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 전에도 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자, 전세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를 찢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면은 이거는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갖다 찢어버린 거고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 작성할 권한이 있고 피해자의 소유의 문서를 찢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서 손괴죄 제척을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문서 변조죄, 사문서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얘는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찢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문서 변조나 위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했냐? 결국 문서 위조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때는 문서 위조죄, 문서 손괴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문서 손괴죄 제책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밑에 같은 경우도 보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과 기일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여 위 어음을 교부받은 후 위 어음의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했습니다. 자, 발행인이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는 거 이거는 작성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발행인한테 작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추진인란에 타이름을 추가로 기입해 가지고 어음뱃의 연속성을 상실해 가지고 그 어음의 효용성을 없애버렸다. 그렇다면 결국 문서 손괴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처럼 이게 문서 손괴죄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할 수 없다. 왜? 기본적으로 이 피고인들한테 여기 말한 피고인 발행인한테 작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문서 손괴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타인 명의 타인 소유의 문서의 내용을 변경했어요. 자, 이 경우 뭐냐? 타인 명의의 문서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 작성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 타인 소유의 문서의 내용을 변경했다? 그럼 그때는 당연히 사문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서 손괴죄도 문제됩니다. 문서 손괴죄도 문제되지만 이때는 문서 손괴죄는 사문서 변조죄에 이렇게 흡수된다. 흡수돼 가지고 사문서 변조죄만이 성립한다. 특별 관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의 타인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가 문서나 재물 관련돼 가지고 타인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전자기록에 있는 전자기록의 타인성은 전자기록이 이게 누구 거냐와 관련돼 가지고 파악하는 거는 밑에 보는 것처럼 자, 타인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 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군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다음 이메일을 쓰는데 다음 이메일에 있는 내용을 누군가가 손괴했어요. 훼손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이메일 제 계정에 있는 다음 내 계정에 있는 그 정보들은 누구 것이냐? 누구 거냐는 그 다음 이메일의 허용 권한을 접근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한테 준 거죠. 그 때문에 내가 소유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훼손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효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어 특수 매체 기록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때문에 그런 정도의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 우리가 자기 점유 타인 소유의 문서, 당연히 문서 손괴죄가 되죠. 아까 봤지만 타인 소유의 문서다. 자기 점유, 타인 소유의 문서, 자기 점유 타인 소유의 문서도 문서 손괴죄에 격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당연히 문서 손괴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자기 점유 타인 소유의 문서를 은닉한 경우, 은닉했을 때 이거는 그러면 손괴죄냐? 그러니까 은닉한 죄책은 얘가 이게 은닉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손괴죄냐 아니면 자기 점유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갖다가 물건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즉 자기가 불법 영득 의사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은닉했다는 건 불법 영득 의사의 표시를 볼 수 있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횡령죄로 볼 수 있느냐 어떤 것이 성립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 판례가 그냥 여기 것처럼 행위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문서에 대해서 이 문서를 내가 감췄을 때 이것이 손괴죄냐 횡령죄냐는 결국 내가 어떤 의사로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건 뭐 나중에 강제집행 면탈죄와 관련된 판례이기도 한데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은닉이라 하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진위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자, 그때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도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 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결국 판례 입장도 행위자의 의사가 어떤 의사로 은닉했느냐, 재물손괴의 의사로 은닉했느냐, 아니면 횡령의 의사로 은닉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손괴죄에서 말하는 객체, 재물, 그다음에 문서, 특히 특수매체 기록이라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 타인성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봤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행위태형은 손괴, 은닉, 기타 방법이라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효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효용을 해야 한다는 건 못 쓰게 하는 건데 이 못 쓰게 한다는 거 어떤 물건, 문서, 아니 특수매체기로 못 쓰게 한다는 건 사실상 못 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못 쓰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 두고 그럼 이제 손괴라고 하는 건 뭐냐? 손괴라고 하는 거는 자, 이용 가치를 침해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서 이용 가치를 침해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 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 이걸 우리가 손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그 물건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허용을 해야 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본래 사용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 영원히 이렇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도 당연히 손괴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거는 사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도 포함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고, 밑에 판례 이제 표준 판례 보면은 재물의 효용을 해야 한다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 보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 포함된다. 요 아래 위 판례를 다 종합하면 어떻게 해요? 원래 사용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나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케이스는 뭐냐, 해고 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락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자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 이건 뭐냐,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물손괴죄가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판례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건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행하는 것인지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의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 통풍,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 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 보니까 건물에 락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회사 건물 외벽 1층 벽면에다가 잔뜩 낙서를 해 놓고 건물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마지막에 있는 판례는 이거 작년 11월 말에 나온 최신 판례죠. 요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건물을 손괴한다는 거는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손괴의 의미, 손괴는 영원히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용 못하게 하는 거는 사실상 사용 못하게 하는 경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도 사용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걸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정적으로 사용 못하게 하는 게, 내가 먹는 식판에다가 어떤 놈이 거기다가 뭐 대변을 받았어요. 자, 그럼 식판에다 밥 먹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 남이 대변을 봐놓은 식판에다 밥을 못 먹죠. 아무리 뭐 세제로 깨끗이 닦으면은 실제로 먹을 수 있는데 내 감정상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식판에 대한 재물손괴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이 작년 11월 30일 나온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자, 여기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사용하긴 하는데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그 사람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용 가치를 영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는 효용 가치를 갖다가 없애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했다,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물건의 효용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누리면은 그거는 토지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피고인이 타인 소유, 여기 이제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효용을 해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자, 피고인이 어떻게 했냐? 남의 땅에다가 아무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인제 법원은 원심 법원 2 심은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뭐 원심 판결 이외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렇게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한 행위는 뭐냐?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 사용 수익함으로써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뿐이지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는 않았다.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재물손괴죄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나왔던 판례, 요 판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은닉이라고 하는 거. 은닉이라고 하는 건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은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은닉에 관련돼 가지고 뭐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고 요 케이스는 뭐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좀 더 호젓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따라오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이 가방을 돌려주기 위하여 부근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 이것은 재물을 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은. 여자가 안 따라온다고 여자 가방 뺏어 가지고 여자분으로 따라오게 했는데 여자가 안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방을 돌려주려고 부근 일대를 돌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검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물손괴로 그 가방에 대한 재물 은닉으로 이제 공소제기했는데 재물 은닉에 관련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요 밑에 판례도 옛날 판례지만 가끔 나오는데 갑 소유였다가 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권리관계 다툼이 생긴 토지상에서 자 갑이 공영버스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을이 어떻게 해요? 갑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려 하자 갑이 이 철조망을 가까운 곳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터미널로부터 약 200m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갑 소유의 다른 토지 위에 옮겨 놓았다. 자 갑이 공영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권리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이전된 게 아니에요.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갖다 놓으니까 갑이 그 철조망을 자기의 2-3m 떨어진 자기의 다른 토지로 옮겨 놓았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갑의 행위가 재물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는 것에 해당하느냐. 근데 이럴 때는 아예 재물 은닉의 범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은닉에 관련된 케이스를 보면 될 것 같고 자 기타 방법으로 이제 못하는 경우 뭐 제가 이제 쭉 나왔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결국 손괴, 은닉, 그다음에 기타 방법으로 사실상 감정상 물건을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모든 걸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수 중 약 1.5m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어, 우물가에 제쳐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이거 당연히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마음대로 명인을 첨가하는 경우. 자,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마음대로 명인을 첨가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문서에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문서 유효죄는 성립하지 않고 문서 손괴죄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 잠금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이거는 자동문이 가지고 있는 자동문의 기능을 효용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 경우도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고인 갑이 아파트 입주자예요. 근데 어떤 신도시의 쓰레기 자동 집합시설 설립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피고인 갑이. 자, 근데 이제 피고인 갑이 어떻게 했냐? 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데 12년 8월 뭐 8시 30분경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사건 아파트 303동 345 라인 엘리베이터의 벽면에 게시한 시청 신도시 생활쓰레기 자동 집합시설 공사 반대 탄원에 대한 회신 문서 한 부를 임의로 제거했어요. 자, 갑이 이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그 시에다가 반대 탄원을 냈을 거 아니에요. 공사 반대 탄원을 냈는데 그 반대 탄원에 대한 회신이 왔어요. 자, 이 회신이 왔다면 뭐요? 이 회신이 왔다면 이 회신 문서 누구 겁니까 지금? 이 회신 문서와 관련돼 가지고 회신 문서는 결국은 회신 문서는 이거는 갑소유입니다. 갑소유 회신 문서를 지금 아파트 관리소장이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그냥 가서 띄워버린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판례가 판단할 때 여기 보는 것처럼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 이용 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소유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붙여놨어. 근데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뛰는 거, 그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단순히 종래의 사용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정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 효용, 즉 문서 소유자의 문서에 대한 사용 가치를 일시적으로 해하했다고 할 수 없어 문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요 판결과 관련돼 가지고는 고런 의미로써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단순히 종래의 사용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어? 자, 그리고 손괴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정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문서 효용, 그다음에 문서 소유자의 문서에 대한 사용 가치를 일시적으로 해한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이 바로 이제 손괴죄 관련된 내용이고, 손괴죄 관련된 고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긴 뭐다? 문서 손괴죄 관련된 데가 지금 회기죄이기 때문에 불법 영득 의사 의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관련된 내용으로 계획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시키는 데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케이스 관련돼 가지고 임차인이 방치한 가재 도구를 승낙하시 옮겨 치워 침수로 부패된 경우 손괴죄의 범위 그래 가지고 손괴죄의 범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뭐 그런 정도의 고의의 내용 관련된 것들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법성 조각 관련돼 가지고 정당 행위, 즉 그렇죠.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아 철거한 행위. 이거는 정당 행위다. 형법상에 20조에 의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밑에 관련돼 가지고 쪽파의 명의 방법을 갖추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 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긍정한 겁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쪽파와 같이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의 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 보는 것처럼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그러면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쪽파는 누구 소유예요? 그 밭 소유권의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겠죠. 자, 그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임의 처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더라도 이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결국 권리자로부터 제대로 인계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성립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익건조물 파괴죄가 있는데 이 공익건조물 파괴죄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파괴한 경우는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재물손괴죄의 독자적 구성 요건이고 만약에 공익 건조물 이외에 공용 건조물 같은 경우 어떡하냐. 공용 건조물은 아까 봤지만 141조 2항에 따라서 공용물 파괴죄가 성립한다. 그럼 여기 공익에 사용하는 건조물이 뭐냐. 공익에 사용하는 건조물이라는 게 사용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조물을 우리가 공익 건조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럼 공익 건조물의 소유권이 국가냐, 개인이냐, 공공업체냐 그런 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건조물은 소유권이 누구 있는지 상관없이 성립한다. 그다음에 이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조물이라 그러니까 공무소에서 사용한 건조물은 이거는 공용물 파괴죄에 격차된다. 이건 앞부분에 봤던 부분이 중접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내용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파괴가 뭐냐 여기서 파괴라고 하는 거는 자 파괴와 손괴는 물질적 훼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파괴를 손괴보다 그 정도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뭐 그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는 파괴는 손괴보다 좀 중요한 개념이다. 그 정도로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손괴죄, 손괴치상자가 있는데 뭐 재물손괴라든가 아니면 공익건조물 파괴죄를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했다. 즉 구체적 위험이죠.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중손괴죄가 있다. 자, 결과적 가중범죄 참. 그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특수손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을 물건을 휘다고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계침범죄가 있는데, 경계침범죄라고 하는 건 뭐 객체가 뭐냐, 경계표예요. 경계표를 손괴하거나 이동하거나 제거하여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인식 불능하게 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다. 그럼 여기 핵심 뭐냐? 그럼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뭔가 움직였는데 경계표가 인식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경계침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경계표라는 게 뭐냐? 자, 경계표로 관련돼 가지고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 정당한 경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계를 하더라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었거나 이해관계인들이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정해진 후 객관적 경계로 통용되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거고, 여기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인접한 토지를 침범하여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경계침범죄의 공소사실이 돼 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이전부터 경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새삼스럽게 토지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무죄라는 겁니다. 원래 경계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경계 구분을 도랑을 파가지고 침범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는 행위는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전부터 경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경계침범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뒤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다. 여기 보면 일시적인 경계표도 일시적인 경계표도 여기서 이 객체에 해당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면 될 것 같고, 밑에 판례도 역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핵심적인 사항을 여기 보는 것처럼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인식불능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지된 개표 손괴 등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 경계의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할 수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경계 침범죄에 관련된 것들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손괴죄 관련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